네, 미국 문화의 몰락 발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가 목소리가 너무 아나운서 같아서 굉장히 감명받았던 발표였고요. 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내용들을 사실 너무 양이 많아요. 그리고 다 되게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해한 파트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2차 생성물을 만드실 때는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챕터들도 사실 응용할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들을 보통 하니까 차후에 더 보충할 부분들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이요. 사실 뭐 미국 문화의 황혼이라고 하는 책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같은 책이거든요. 이 책이 Twilight of 뭐 아메리칸가 뭐 그런 제목을 한국말로 첫 번째 번역했을 때 이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왜 트와일라이트냐면 말 그대로 황혼이어서 거스름이 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이 나왔었던 시기가 1990년대라는 데에 있어요. 왜냐하면 90년대의 미국은 이때까지 지들이 느낀 중 가장 번창한 사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은 당연히 넘나 부자 국가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장 융성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90년대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은 뭐 마돈나, 마이클 잭슨 이런 이름을 아실까요? 이때는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뭐 뉴키즈 온 더 블럭 이런 사람들이 앨범을 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동시에 그걸 사고 각자 자기네 나라에서는요, 미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 앨범만 팔리지도 않아요. 마이클 잭슨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때 뭐 물론 지금도 미국 음악을 우리가 제일 많이 듣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외국 음악들 중에 일부지 그때처럼 절대적인 어떤 음악의 기준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90년대는 영화 산업도 엄청나게 미국이 부흥을 해서 물론 당연히 할리우드가 미국 영화계의 중심이라고 우리 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극장을 가면 한국 문화, 한국 영화 반, 뭐 외국 영화 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많고요. 내놓을 만한 감독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 시기는 추석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 한 개가 그냥 모든 예매율을 다 휩쓸어요. 90% 이상이 거기 몰려요. 다이아드 같은 영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영화 내용 되게 없고 그냥 액션 영화고 마지막에 막 성적이 펄럭하면서 미국의 애국심을 막 자극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 세계인들이 좋다고 본단 말이에요. 모든 전 세계가 진짜 하나가 돼서 미국 문화만 섭취하던 시기예요. 그럴만치 이 시기는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혹은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던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에 미국 문화가 몰락하고 있다라고 분석한 책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 읽어보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래서 이 몰락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었고요. 이 책이 저희에게도 큰 울림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 문화가 한창 마치 90년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장 국뽕에 꽉 차 있는 시기죠. 저도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약간 문화 변방 이런 취급을 당했었는데 매년 매년 조금씩 달랐어요. 제가 한 2006년쯤에 제3세계 국가 지원금 받아보려고 신청했더니 한국인데 네가 무슨 제3세계냐, 니네 나라 잘 살아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한 2008년 9년 됐을 때는 뉴욕에 있는 샵 가면 제가 한국인인 걸 알자마자 한국말로 막 인사하는 점원들이 되게 여럿 있었어요. 한 명이었으면 그냥 특이한 애다 하겠는데 막 한국말 해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 2010년 12년 됐을 때쯤에는 한국 드라마를
피버 모시갱이더라 무슨 하여튼 드라마 피버라고 하는 앱이 있어가지고 앱으로 보는 미국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네 한국마트가 갑자기 너무너무 잘 돼요. 드라마 인기에 의해.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아졌다 싶었고요. 한 12년쯤에는 매년 이제 추석 때 되면 뉴욕이랑 LA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들 모아놓고 한국 가수들 모아놓고 콘서트 크게 열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교민들을 위한 거여왔는데 어느 해부터 뉴욕 하나름마트 앞에 미국 애들이 그렇게 줄을 서더라고요. 한국 사람보다 미국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많이 컸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뭐 한국 제가 돌아온 이후에 보니 BTS니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너무나 인정받고 있죠. 2004년, 5년 이럴 때 미국에서 진짜 영화 덕후인 애가 봉준호 감독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별걸 다 보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미국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유럽 가서도 그렇다면서요. 파리에 사는 친구 얘기가 BTS를 파리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문화가 지금 우리 최강국이 됐어 라고 만족하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인 고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봤던 몰락의 징조를 우리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버만이라고 한 사람 사실 되게 특이해요. 그냥 과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인문사회 도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인문사회 도서만 써요. 최근에도 활동하고 계신데 반트럼프 이론을 펼치시느라 굉장히 바쁘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역사가이자 사회 비평가로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맞죠? 딱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수학학사에 학교도 다 되게 잘 나왔어. 코넬에서 수학학사 그리고 박사는 과학사로 존스 홉킨스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 과학사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컨텍스트적으로 사회 문화를 골고루 함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과학 분야죠. 그런 견지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인문주의자가 된 것으로 보고 그 입장에서 자기가 새롭게 넓히게 된 자신의 지평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으로 보여요. 20세기 상황을 제가 한번 고찰해봐라. 이 책이 쓰여졌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적어봐라. 이 팀들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비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90년대 음악 얘기들을 했었지만 사실 음악 영화 얘기들을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이때 무지무지하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지만 조단 운동화의 마이클 조단은 아실까요? 마이클 조단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마이클 조단의 후반기 동료들은 좀 잘 알 것 같은 피펜 뭐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반기 동료들 매직 존슨이라든지 찰스 바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이런 NBA 농구 스타들이 진짜 예전에 본 적이 없었던 예술 덩크 같은 거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스타전 같은 거 할 때 그걸 서로 기량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본 적도 없는 거죠. 저런 덩크가 가능한지도 몰랐고 채공 시간을 그렇게 늘릴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찍어 내려서 공을 넣을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 쇼맨십이 굉장히 강했으면서 그거를 전 세계로 텔레바이즈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후원해주는 자본이 굉장히 강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주의와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도로 발달해 있는 사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아주 대규모 기업들을 급격히 키워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또 그들이 결국에는 문화에 투자하고 그 문화에 투자할 때는 자신들 기업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부분에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문화 투자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경제적인 효과도 크지만 실제 사람들의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가? 문화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요. 시각예술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문화의 상승에 물론 그것들을 그냥 시청각적으로만 소비하는 거 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교화 효과를 얻고 이 시대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종류의 문화에는 사실 기업 자본이 투자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기존 문화론과의 차별성이다. 20세기 문화의 차별이다라고 이 사람은 짚어내고 있고요. 또 다른 시대 상황으로 이 팀에서는 이 diversity 문제를 뽑으셨네요.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기사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미국이 백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인종들이 더 많아질 거다 하는 거를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백인들보다 타인종의 숫자가 더 많죠. 그러면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뭐 다문화주의, 인종 포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이 책 배경이랑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외로 잠깐 쳐놓고 옆으로 빼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돌아오기로 하고요. IT 산업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책 내용이랑은 또 약간 무관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책이 쓰여졌던 시기보다는 더 많이 가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IT 버블 붕괴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책 이후의 세상이고요. 다만 IT 문화가 이제 문화라고 하면 옳지 않겠구나. IT 산업이 융성하면서부터 이제는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또 다른 홍보의 매체가 됐다. 그래서 소비주의의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IT 환경 얘기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돌아오기로 하고요. 책 분석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시대 배경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제 설명과 이 조의 설명으로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변화와 몰락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어떤 문명이든 불가피하게 몰락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몰락을 우리 미국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가가 이 챕터에서의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몰락의 증후를 어디에서 읽어냈느냐. 우선 첫 번째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물론 늘 존재해왔지만 그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서부터 찾아냅니다. 이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복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 맹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불평등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부분을 함께 묶어서 이제 몰락의 징조 하나로 보고요. 또 다른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미국의 교육이 정신적인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공교육은 특히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모두가 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럽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얘네는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밥벌이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공교육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버텨줬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 공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사람들에게 교육과정을 마치게 도와줄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그냥 시간만 지내면 되는 거, 거기서 뭘 배워야 된다가 목표가 아니라 끝나서 내 손에 디플로마가, 학위가 쥐어지느냐가 목표가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하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결국 정서의 함양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고, 덕분에 사회 문화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비주의가 극도화되는 거, 극대화되는 거.
또 다른 몰락의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비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스펙터클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 그 문화 안쪽에 숨어져 있는 어떤 사고의 틀, 거기서부터 오는 정서, 교화 효과라든지 아니면 나의 사고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무시하고 문화의 겉부분만을 훑고 있는 스펙터클, 눈을 즐겁게 하는 부분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 소비주의의 탓이라고 이 사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우선 제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돼요. 발표에서는 좀 많이 생략이 됐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 국민들의 안녕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에 있어서도 막 상세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문맹률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문맹률도 높고요. 또 책도 되게 안 읽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특히나. 이제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은, 사립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애들만이 책을 미친 듯이 많이 읽고, 나머지들은 되게 안 읽고요. 또 대학 졸업하고 대학 가서는 좀 책을 너무 심하게 많이 읽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학기가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 그냥 한 학기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뭐 한 주에 책 한 권 읽어오게 시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대학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아무도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률이, 시립도서관 같은 거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매년 책 읽는 숫자가 한 개가 안 되는 미국인이 엄청나게 많다, 뭐 이런 걸 통계 자료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교육이 정신적으로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대학 교육도 지금 뭐 물론 공부 많이 시킨다고 했지만, 제가 경험한 미국 대학과 그 전 세대 90년대, 뭐 그보다 더 전 80년대, 더 전 70년대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이미 2000년대 학교들이 너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양을 줄여주고 대학을 졸업하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인지하고 글에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다 지금 한국 사회와 맞물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도 문화 발전을 얘기하게 되면 무슨 전 세계를 이제 주도할 만한 유명한 아티스트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또 아티스트가 혹여 사실 좀 여러 인터내셔널리 움직이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작업이 어떤 이 시대의 문화를 재정의한다든지 사고의 틀을 확장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나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경우들이 많죠. 또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들, 무용수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지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훌륭한 건 훌륭한 거고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한편 BTS, 뭐 한국 영화 이런 것들 너무 자랑스럽지만, 그리고 훌륭한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었던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고 사고를 성장시켜주고 정서를 교화시키느냐, 부분적으로 예쓰고 부분적으로는 물음표가 크게 뜨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주의의 어떤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고요. 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뭐 다양하게 지금 보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 또 장애인들 너무 많이 있죠. 또는 뭐 국가 보훈 받아야 될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또 하지 못하게 막 막는 세력들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점, 한국 교육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대학은 완전 취업사관학교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제가 학기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술을 배워나가는데 목표를 갖고 계시지 학문적인 성취를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대학을 다닌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물론 매 학기 여러분들이 할 게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최종 목적지가
결국에는 취업을 잘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취업률이 높게 나오는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고 계신 그 공부들이 그 전 세대에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진리의 추구에 목표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은 없지만 결국에는 그 교육이 흐르고 있는 방향이 정신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가도 너무나 기업 중심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성향이 강했고, 아주 최근 이제 정부가 그걸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뭐 막다고 하면 옳지 않고 중소기업을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범한이 90년대에 미국이 한창 융성하고 있었던 시기에 발견했었던, 미국 문화는 이제 곧 쫄딱 망한다 라고 했었던 증상들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몰락 얘기들은 제가 많이 다루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의 문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고, 둔재 생산국 이렇게 얘기하면 참 슬픈 얘기지만 뭐 어느 정도 사실이죠.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 진리 추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이 더 도덕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과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성의 몰락이 아니라 도덕의 몰락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책 썼던 내용 이 부분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요? 책을 전혀 읽지 않고 6%만 1년에 한 권 책을 읽는데 그나마도 로맨스와 처세술 책이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들 보면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20대 남성은 다 만화인 거 혹시 아시나요? 물론 만화책이 책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시대의 주요 키워드가 뭔지는 탐색할 수 있을 만한 책들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잔소리를 좀 하고요.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을 하죠. 범한의 책에서. 특히나 이 기업이 주도하는 소비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책 가는 거를 몰로 가잖아요. 동네에 큰 몰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근데 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물론 그 안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가끔 소규모의 음악회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몰이라고 하는 건 물건 사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걸 소비 문화의 일부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경제적인 소비와 문화적인 소비가 완전히 같은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범한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 안에서 보는 문화뿐만 아니라 몰 바깥에 아까 얘기했듯 어떤 지적인 교육을 위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간과되는 데에는 이 기업 중심 소비주의 국가가 된 그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미국 90년대를 보면서 와 되게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 또 다른 패럴렐은 더 과거에서 찾아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어떻게 몰락했는가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한때 반짝반짝 융성했었던 이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문화의 몰락과 함께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미국의 90년대랑 얼마나 상황이 비슷하냐라고 비교를 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나라도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한 것이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중심을 두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문화만을 살려놓으니까 여기도 스펙터클 중심으로 흐르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수업에서 얘기했나요? 콜로세움 같은 데서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거 이런 얘기 했었던가요? 그걸 이 시기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문화의 일부로 생각했는데 국왕이 있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콜로세움에 콜로세움 1층은 무대예요. 그리고 지하나 벽 안쪽에 숨겨진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숨어있던 배우들
검투사들이 나옵니다. 이 검투사들은 검투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중간중간 스펙터클을 더 강화하려고 마차도 등장시키고 사자도 나오게 하고 막 사자랑 싸우거나 아니면 사자에게 잡아먹히거나 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연출이 되면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은 로마 그 도시국가니까요. 도시 인구의 막 80% 90%에 해당됐다고 그래요. 전 국민이 그걸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청률 13% 14% 나오면 막 되게 잘된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뭐 동네에 안 본 사람 없는 것처럼 그 드라마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8, 90%가 와서 봤다는 건 진짜로 안 본 사람이 그냥 없단 얘기예요. 나머지 10%는 막 거의 다 죽어가는 노인이거나 병자거나 갓 태어난 애기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한 방향만 보도록. 그래서 그 이외의 정치적인 사안에 눈을 못 뜨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너무 스펙터클만 발전시키다 보면 국민들의 사고가 저하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담고 있죠. 이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문화가 완전히 사장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보자 라고 얘기해요. 비결을 수도사들의 해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고대의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필사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주요한 문서들이 있으면 그걸 손으로 적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확산과 배포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지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근근히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로마 제국은 몰락했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중세에 숨어 있다가 르네상스에 부활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을 미국 문화도 꿈꿔보자 하는 게 이제 범안의 입장이고 강한 미국 문화에 대한 경고를 남기면서 앞으로의 부흥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라는 걸 발제자들과 또 제 얘기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건 뭐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습니다만 문화재건을 위한 노력,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너무 오래 찍었네요. 네,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함께 보시면서 공유 받으셨으면 되는데 그 이외에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이 범안의 책에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국가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인 번영이 필요한 국가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뭐 물론 다양한 경제 모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에 기대는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이니 많지 그걸 가능하게 해줄 만한 현재로서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 문화라고 하는 게 사라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뭐 생각해 보면 범안이 얘기한 것 같은 해결법을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되죠. 이 다른 한편 또 대기업 중심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단점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최근에 있었던 기생충 같은 작품은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죠.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좋은 문화의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문화예요. 이건 그냥 스펙터클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지만 근데 이 영화가 나올 수 있게 된 건 물론 바른손이라고 하는 회사의 도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릴 때 바른손 문구 안 쓰셨죠? 이게 나름대로 꽤 큰 회사였었는데 문구가 이제 영화 기획 회사가 됐더라고요. 또 바른손에 투자를 해준 CJ라고 하는 기업의 후원이 없었으면 만들어지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기업 중심 문화를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을 어떻게 좋은 문화에 투자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또
이 사람 범안의 문제점 또 하나는 지금 수도사적 해법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땐 문화라고 하는 걸 둘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트 문화 있고요. 대중문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이미 놓고 있어요. 근데 대중문화가 무조건 저급하기만 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스펙터클한 대중문화인데 동시에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아까 뭐 BTS 반짝반짝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제 BTS 잘 모릅니다. 저도 BTS 광팬인 아민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께 주워 들은 바로는 BTS의 음악에 있어서 특히 가사가 메시지성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을 성찰하게 만들고 뭐 그런다면서요.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BTS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그렇다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범안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기 내부 논리에 오류가 생기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엘리트 중심의 문화만 문화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서 또 가지를 치기 시작하면 엘리트 중심 문화는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엘리트라고 하는 게 뭐 탑 5%? 아니면 뭐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문화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문화의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결국에는 대중문화의 성격을 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문화이면서 그래서 대기업의 후원도 받으면서 동시에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갖추고 있는 무언가가 등장할 수 있게 우리가 경제체제와 교육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더 생산성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발제자들은 2차 생성물 만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이 책 도서 발표에 대한 제 코멘트입니다.